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조선의 발전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교재는 34쪽입니다. 34쪽에 사화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서 그 사화 자체에서 이게 무슨 사화냐 이렇게 묻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화의 내용을 준 다음에 자, 정답은 사화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에 재미가 없죠.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봤었던 것 중에 자, 신진사대부들이 있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급진과, 자, 어떻게 해요? 온건으로 쪼개졌다. 자, 얘네들이, 자, 뭐 건국에 참여했고요? 조선 건국에 참여했었던, 자, 이들은 불참을 했죠. 자, 그래서 낙향을 해서 학문 연구에 매진했던 세력이 바로 온건적 신진사대부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우리는, 자, 무슨 파라 불렀냐? 관학파라고 불렀고, 그 관학파 중에 일부가 무슨 파가 되는 거다? 훈구파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세조가 왕이 되는 계유정난의 과정에서 세조를 적극 도왔었던 그들이 훈구파가 된다. 자, 문제는 자, 이렇게 말씀드렸나요? 그 세조 이후에 자, 예종은 1년도 안 돼서 죽어요. 그다음에 이제 성종이 너무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자, 훈구 대신들이 성종을 자꾸만 무시한다. 자, 그래서 성종이 누구를 끌어들였냐면 바로 사학파 혹은 살인파라고 불려지는 세력들을 정치에 끌어들였는데 김종직이라는 사람을 자, 처음에 정치에 끌어들이게 되죠. 그래서 훈구파를 자, 견제시킬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살인파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 훈구파와 자, 살인파 어때요? 성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성향이 다르죠. 성향이 다르니까 파파 이렇게 나눠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훈구파와 자, 살인파의 성향 차이를 자, 간략하게만 자,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훈구를 먼저 가볼게. 자, 훈구파와 자, vs 자, 살인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얘네들은요. 조선 건국에 참여합니다. 그죠? 조선 건국에 참여했다. 자, 얘들은 불참했다. 근데 훈구파가 됐건 살인파가 됐건 뿌리가 뭐예요? 신진사대부잖아요. 신진사대부들의 자, 학문의 사상적 기반은 바로 성리학입니다. 맞죠? 그러면 얘네들은 성리학을 중요시합니다. 자, 성리학을 중요시하고 자, 성리학을 자, 중요시하는데 이 성리학 외에 다른 기타 사상, 타 사상이라든지 타 학문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리학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리학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으면서도 기타 다른 사상이나 다른 학문에 대해서 포용적인 자, 그러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훈구파다. 그런데 얘들 같은 경우는 자, only 성리학만 고집하는. 그럼 성리학만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속격서라는 거를 폐지할 거예요. 다시 갈게요. 소격서. 이 속격서라는 거를 누가 폐지하냐면 조광조라는 인물이 폐지할 겁니다. 그럼 조광조가 속격서를 폐지했을 때 이 속격서가 뭐냐면 도교 행사를 담당하던 관청이에요. 도교라는 국가 종교 행사가 있었는데 그 도교의 종교 행사를 담당하던 관청이 속격서인데 그 속격서를 없앴다는 얘기는 도교 행사를 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도교라는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나름의 뭐하고 있다? 탄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조광조가 했죠? 이 조광조가 또 대표적인 살인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속격서를 폐지했다. 그래서 이들은 성리학 외에 다른 사상과 학문도 포용적이다. 자, 하나 더 가볼까요? 얘들은요. 사장을 자, 중시합니다. 자, 사장을 중시했는데 선생님 사장이 뭔데요? 이 사장이라는 게 글짓기 하는 겁니다. 시를 짓고 자, 문장을 짓는. 자, 이게 사장. 그 다음에 얘들은 사장보다는 경학이라는 걸 중시했는데 이 경학이라는 게 뭐냐면 유교 경전을 연락에 외우는 거죠. 그럼 자, 사장이 뭐라고요? 시를 짓거나 자, 문장을 쓰는 걸 우리가 사장. 경학은요, 유교 경전. 그러면 요로 인해서 자, 뭐를 발달시키냐면 사상의 발달. 성리학이라는 사상은 발달돼요. 성리학이라는 사상은 크게 발전되는데 전반적인 학문, 모든 영역에 골고루 발전되는 게 아니라 성리학만 치우쳐서 발전되는 거죠. 반면에 얘들 같은 경우는 시를 짓고 문장을 짓는 이런 상하장을 중시했다. 성리학 외에 다른 사상도 포용했다. 자, 결론. 자, 보세요. 이러한 학문적 성향 차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 훈구파가 집권하고 있었던 15세기. 다시 볼게요. 조선이란 나라가
1392년도에 건국됐죠. 그럼 1392년도에 건국돼서 8년만 더 지나게 되면 1400년대가 될 것이고 15세기. 그럼 얘들은 15세기. 얘들은 15세기 말에 올라가죠. 성종이라는 왕 때 15세기 말에 올라가서 깨져요. 깨졌다가 완전하게 이들이 정권을 잡은 거는 16세기에서부터 조선이 망할 때까지. 그럼 얘네들은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민족 문화가 자 크게 발달되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민족 문화가 발달되었다. 여러분들 지금 타 사상과 학문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이라는 학문도 있겠고 다양한 학문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시와 문장을 짓는다. 이게 사장이라고 한다면 시를 쓸 때요. 남들이 쓴 시에다가 글씨 하나만 딱 한 글자 바꿔놓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죠. 아니, 남들이 이미 써놓은 거에다 글자 한 글자 딱 바꿔놓고 내가 쓴 거야 이러면은 뭐야 장난해? 표절인 거죠. 표절. 시라는 거는요. 문장이라는 거는 남들이 쓰지 않은 것들을 써서 자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뭔가 감동을 줘야만 가치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말하고 싶은 건 시라는 거는 없는 거에서 이유가 창출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변형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들의 성향은 창의적이라는 겁니다. 얘들의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종. 이 세종대왕이 혼자 잘나서 그 세종대왕 집권기 15세기에 우리 민족문화, 이 민족문화가 크게 융성한 게 아니라 물론 세종의 성향도 있겠지만 당시의 집권 세력인 훈구 대신들이 코드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코드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민족문화가 발전되었다. 세종대왕 혼자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당시의 집권 세력의 성향이 이랬다는 거. 반면에 얘들 같은 경우는 성략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성략이란 자체는 자 어디 거죠? 중국 겁니까? 유학 자체가 중국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의 발달은 뭐 된다? 침체되죠. 그래서 이 구간에 민족 문화 발달은 자 침체됩니다. 뭐는 발달된다? 사상은 발달되죠. 그러면 이 사상이 발달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와 누구를 하나 비교할 거냐면 이황과 자 vs 자 이이를 자 비교하는 이황과 이이. 그래서요. 이황과 이이에서 보시면 이황은 나중에 어떤 학파를 이끌어가게 되냐면 영남학파. 자, 영남학파를 이끌어갑니다. 자, 영남학파. 그 다음에 이이 같은 경우는 기호학파를 이끌어가죠. 다시 가면 이 영남학파라는 게 영남 지방이 여러분들 경상도 지방입니다. 그래서 영남학파의 대표 선수. 자, 그 다음에 기호학파. 기호학파는 이제 경기 충청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충청도 지방의 기호학파의 대표 선수가 바로 이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황과 이이죠. 그러면 요 이황은 붕당에 어떤 붕당을 이끌었냐면 동인을 이끌었고 자 이이는 서인이라는 자 붕당을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특징 자 이렇게만 잡아놓으시고 저서를 볼게요. 거기 저서에 교재에 있습니다. 저서에 보면 이황은 자 성학 10도라는 책을 씁니다. 성학 10도. 자, 그 다음에 이이는 자, 성학 집요라는 책을 쓸 거예요. 성학 10도, 성학 집요. 자, 이 책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개만 자, 구분 지어서 여러분들 자, 확인을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자 했었던 거는 살인파라는 아이들과 훈구파의 성향 차이를 보고자 했었던 거고 그러한 성향 차이가 있는데 이들이 한자리에 함께 공존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훈구파와 살인파의 싸움 뭐가 벌어진다고요? 사화가 벌어집니다. 자, 사화는 크게 4번 벌어질 건데 자,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자, 이렇게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면 무오사화는 자, 연산군 때예요. 자, 15세기 말에 연산군. 그 연산군 때 무오사화라는 게 벌어지는데 김종직 기억나시나요? 자, 김종직.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 자, 글이 적발이 되면서 사건이 불거질 건데 훈구파가 자, 적발을 했다.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김종직이라는 이 살인을 정치에 처음 끌어들인 게 누굽니까? 성종이었었죠. 자, 그 성종 다음에 자 이제 연산군이 올라왔는데 이 성종 때 정치에 올라왔었던 김종직이요. 글을 하나 써놨어요. 그 글이 조의제문입니다. 그럼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우리가 한 번만 이야기를 해보면 중국 초나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중국 초나라. 그 초나라라는 나라에 자, 의제라는 황제가 있었답니다. 자, 의제. 이 의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결국은요. 항우가 이 의제의 삼촌이야. 그러니까 항우 입장에서는 조카죠. 이 의제를 자, 뭐하고 밀어내고 자, 왕위를 차지했답니다. 와우, 이거 느낌 왔나요? 누구하고 비슷하죠? 결국은 어린 자, 단종을 밀어내고 누가 여기 있는 세조 수양대군이 왕위를 차지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개유정난. 그죠? 그러면은 아하, 세조가 나쁜 놈이에요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처벌을 받을 거니까 이거를 중국에 있었던 자, 초나라에서의 이 사건에 비유한 겁니다. 여기다 빗대가지고 아이고 의제 불쌍해서 어떻게 그래서 의제를 조문하는 글, 그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썼어요. 결국 쉽게 얘기하면은 자, 여기 있는 의제에 빗대서 누구를 디스한 거라고요? 세조를 디스한 겁니다. 이 글이 김종직이 썼어요. 그럼 김종직이 이 글을 살아있을 때 써놨잖아요. 살아있을 때 써놨는데 김종직이 자 죽은 다음에 김종직 제자들, 그럼 김종직이 살인파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살인파겠죠. 그 살인파들이 이 글을,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사초에다가 실으려고 해요. 사초가 뭐냐면 여러분들 역사책을 쓰기 위한 기초 자료, 이걸 사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죽은 다음에 역사책, 왕조실록을 쓸 거잖아요. 그러면 왕이 죽은 다음에 왕조실록을 쓰기 위해서 왕이 살아있었을 때의 어떤 각종 사건이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데이터를 모아놔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들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사초라고 합니다. 그러면 김종직이 살아있을 때 썼던 글,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제자들이 사초에다가 이렇게 수록하려고 했더니 이거를 자 무구파들이 훈구파들이 본 겁니다. 훈구파들이 딱 본 다음에 야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세조 깐 건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훈구파들이 이걸 벌벌 떨면서 누구한테 연산군한테 갖다 보여준 거죠. 연산군 이거 딱 보였더니 뭐야 우리 할아버지 깐 거잖아 이런 띠띠끼 이게 된 거죠. 그래 결국 이거 누가 썼지? 김종직이 썼습니다. 걔 데리고 와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야 부관참시 막 시신을 꺼내서 다시 한번 처벌을 하는 부관참시 이것만 가지고 화가 안 풀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김종직과 어울렸던 새끼들 다 나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김종직이 어울렸던 게 누굽니까? 살인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인파들이 왜요 이제 끌려 나와가지고 처벌을 받고 관직에서 잘리고 혹은 자 고향으로 유배를 간다든지 자 이런 어떤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오사화라는 자 무오년에 연산군에 의한 첫 번째 사화의 전형이 뭐라고요? 살인파가 깨진 겁니다. 그럼 살인파들이 이제 밀려났어요. 밀려난 다음에 이 연산군 때 다시금 갑자사화가 벌어지는데 요게 연산군 때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16세기입니다. 여러분 사화는요 15세기 말에서 16세기입니다. 그럼 연산군이라는 왕은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있던 왕인데 이 연산군 때 어떤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되냐면 폐비윤씨 사건. 자, 폐비윤씨 사건. 연산군은요 자기 친엄마가 왕비에서 폐위됐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친엄마가 왕비에서 이렇게 퇴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폐비윤씨 사건에 연루됐던 자들이 누구지? 봤더니 다 살인파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살인파들을 처벌합니다. 이게 바로 갑자사화. 자, 그러면 이 갑자사화 이후에 사화의 정의는요? 살인파가 깨진 겁니다. 자, 이거 이후에 자, 연산군에 폭정이 계속 거듭돼요. 자, 폭정이 거듭된다. 당시에요, 여러분 연산군 때 자, 이런 관청도 설치돼요. 뭐냐면 유흥을 즐기기 위한 관청.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흥청이라고 합니다. 흥청. 그러니까 흥청이란 관청을 만들어 놓고 전국에 있는 기생들 있잖아요. 기생들 한 2천여 명을 자, 관리하고 자, 그들을 동원해서 매번 자, 유흥을 즐겨. 술을 마시고 잔치를 열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2,000명의 기생들이 움직인다. 그럼 거기에 또 파트너들이 따라올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수천 명이 이제 놀고 먹는 겁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망청. 그러니까 뭐냐? 흥청, 유흥을 즐기기 위한 관청, 얘들이 한번 행사를 하면 국가 재정이 막 흔들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지도 몰라. 그래서 망청. 자, 망하는 관청이다. 망하려고 하는 관청이다. 그래서 흥청, 망청이라는 사자성어가 이제 유래가 됐던 게 이때인데 그 연산군이 어쨌든 폭정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결국은 무슨 반정이 벌어지냐면 중정반정이 벌어져요.
그럼 중종반정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누구들을 연산군을 밀어내고 중종을 갖다 왕으로 바꾼 건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무슨 파들이 했냐는 거예요. 살인파가 한 거냐 훈구파가 한 거냐. 잘 봐. 사화의 정의는 뭐예요? 사화의 정의는 살인들이 화를 입은 거죠. 그럼 살인들이 화를 입었으니까 여기는 폐비율시 사건으로 인해서 살인들은 이미 정치에서 밀려났죠. 그럼 정치에서 밀려났고 그들이 다시금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 그럼 어쨌든 밀려난 상태에서 자 중종반정이야. 그럼 이거 누가 주도한 거야? 그렇죠. 요거는 바로 얘들이 주도한 겁니다. 훈구파가 자 주도한 거예요. 훈구파들이 연산군 자른 거예요. 누구를 갖다 앉힌 거야? 중종을 갖다 앉힌 겁니다. 자 무어 갑자 자 기묘 기묘 사화로 갑시다. 자 이게 중종 때 벌어진 건데요. 이 중종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무슨 사화로? 무슨 반정으로? 중종반정으로. 즉 연산군 밀어내고. 그러면은 여기는 이 훈구파들이 자 목에 또 힘주는 거죠. 허이 중종 네가 왕이지? 너 알지? 내가 너 왕 만들어준 거잖아. 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리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중종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아니 내가 왕인데 그들이 이거 나를 왕으로 앉혔다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허섭이 취급하면 안 되지?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중종이 그들과 다이렉트로 이제 직접적으로 싸우게 되면 불리하죠. 그래서 누구와 똑같은 생각을 해요? 성종과 똑같은 생각을 해요. 자, 15세기 말에 성종은 이 훈구 대신들이 견제하기 위해서 김종직이라는 살인을 처음 끌어들였잖아요. 그죠? 이와 똑같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중종이 살인을 다시 끌어들입니다. 그 살인으로 올라왔었던 게 누구냐면 바로 조광조랍니다. 조광조. 이 조광조가 좀 전에 속격서를 폐지했을 때 그 조광조입니다. 그러면 조광조라는 살인을 등용을 해서 훈구파들을 견제했었던 게 누구라고요? 중종입니다. 그러면 이 조광조에게 막강한 권력을 이제 부여했는데 조광조의 개혁 정치 두 가지만 봅시다. 두 가지만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위훈을 자 삭제했다 합니다. 자 위훈 삭제. 쌤 위훈이 뭔데요? 위 거짓 위자 훈장 가짜 훈장이란 뜻입니다. 그럼 가짜 훈장을 삭제했다? 뭔 말이냐면 요 중종반정 때 누구들이 주도했어요? 훈구파들이 주도했잖아요. 그러면 중종이 왕이 딱 된 다음에 그 훈구 대신들한테 고마워. 어쨌든 뭐 내가 너희들은 싫긴 하지만 어쨌든 네가 나를 왕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책봉을 해준단 말이죠. 관직을 승진시켜주거나 토지를 주거나 아니면 뭐 돈을 주거나 이런 식의 나름대로 뭔가 훈장을 나눠주는데 그것들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조광조 입장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 당시 중종반정 때 자 1등 공신으로 갑돌이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갑돌이는 그 당시에 해외여행 중에 있었던 거야. 아니 중종반정 때 실제 참여하지도 않은 거야. 근데 이름만 슬그머리 갖다 갑돌이 갖다 1등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어마어마한 관직과 토지 이런 거를 받아간 거죠. 그러니까 조광조 입장에서 이거 다 가짜인데? 야, 너 그날 여기 없었잖아. 너 그날 여행 중이 아니었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의 가짜 훈장을 자 알리바이를 맞춰서 어떻게 돼요? 다 찾아낸 겁니다. 찾아내가지고 이거 다 가짜입니다 왕이시여 라고 그 위훈을 삭제시킨 겁니다. 그러면 위훈이라는 게 뭐라고요? 거짓 위자 훈장 가짜 훈장 누구들 거를? 그렇죠. 훈구파들 거를 뺏은 겁니다. 이 말 이해됐죠? 두 번째 현량과라는 제도를 시행할 건데 이 현량과를 실시할 건데 이 현량과는 관리를 추천으로 뽑겠다는 겁니다. 과거가 아닌 추천으로. 그러면 현량과를 누가 담당할 거냐면 조광조가 담당할 겁니다. 그럼 조광조가 현량과를 담당할 때 추천을 한다? 당근 누구만 추천하겠습니까? 살인들만 추천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누구 입장에서는? 훈구파들 입장에서는 그래 조광조의 많은 개혁정치가 있는데 그 개혁정치 중에 이 두 가지가 훈구파들의 자 직접적인 자 반발을 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훈구파 입장에서는 이 조광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놔두면 우리의 어떤 그 이권을 다 뺏어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훈구파들이 짱구를 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조광조를 어떻게 밀어낼까? 이제 고민하다가 궁궐의 나뭇잎에다가 자 한자를 새겼답니다. 주초위왕이라고 이제 한자를 새겼어요. 뭐냐면 꿀 같은 걸 발라가지고 벌레들이 와서 여기 있는 이 꿀을 발라먹으면서 엽록소가 이제 빠져나가고 그래 결국 이제 글이 새겨졌는데 그 글을 가만히 보니까 한자로 주초위왕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주자와 초자 이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되냐면 조자가 돼요. 한자로. 그럼 조씨가 될 위자. 조씨가 될 위자. 뭐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이제 궁궐에 있는 큰 나뭇잎에다가 자 발라놓고 이 나뭇잎을 들고 가서 누구한테? 중종한테 보여준 거죠. 벌벌 떨면서 중종이시여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한답니다. 라고 하면서 불길한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중종한테 이제 막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중종이 뭐야? 결국 이제 조광조가 모함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조광조를 자 제거하는데 여러분 이게 나뭇잎에다가 이게 꿀이나 이런 거 꿀 발라서는 쌤 생각에는 사실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꿀은 꿀 단 성분만 빨아먹는 거지 엽록소 자체를 빨아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글자가 안 새겨질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기록으로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묘하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묘하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 자, 묘합니다. 그죠? 그 묘자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묘한 사건. 그 기묘한 사건에 휘말려서 결국 조광조는 제거가 될 겁니다.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뭐냐면 김종직이라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쓴 글이 죽은 다음에 그럼 김종직은 현실에 없죠. 없을 무자로 갈게. 없을 무자 아니야. 그래서 무오사화에서는 김종직의 이름이 뜨면 되고 기묘사화에서는 묘한 사건에 휘말렸어요. 누가? 조광조가. 그래서 결국은 자 제거가 되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조광조가 제거됐었던 살인들이 제거됐었던 사화가 바로 기묘사화인데 그 이후에 중종. 이 중종의 가계도를 가만히 보면 단경황후가 있었고 자 장경황후가 있었는데 이 단경황후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무오사화 때 여기에 있는 김종직의 친척. 그래서 이제 단경황후가 결국은 제거가 돼요. 그래서 단경황후는 큰 의미가 없고 장경황후 그리고 문정황후가 나올 건데 이 장경황후가 중종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출산하냐면 인종을 출산할 거예요. 인종을 출산했는데 출산 직후에 산후병으로 결국 죽어요. 산후병으로 죽어. 그 다음에 이제 문정왕후는 자 누구를 출산하냐면 자 명종을 이렇게 출산할 겁니다. 이 아줌마는 안 죽어. 어쨌든 자 그러면 이 중종 다음에 왕으로 이제 누가 올라오냐면 인종이 올라올 건데 자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화라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이 을사사화는 명종 때입니다. 왕은 누가 먼저죠? 인종이 먼저거든요. 그러면 자 인종이란 왕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인종이란 왕이 올라왔었을 때 어린 나이에 올라와요. 어린 나이에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 수렴청정, 다른 말로 대리청정이라고 하는데 왕이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왕실의 어른들이 대신 정치해 줍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험을 쌓을 수 있게끔 대략 한 3년 정도 대신 통치해 주는데 그 통치해 주는 과정에서 엄마가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아까? 산후병으로 이미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장경황후의 자 오빠였었던 오빠 이윤임이라는 사람이 이라는 사람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인종도 단명을 합니다. 금방 죽어요. 그래서 누구로 왕으로 바뀌었냐면 이제 명종으로 바뀌었어요. 명종으로 바뀌었는데 그 명종으로 바뀌었을 때 명종의 엄마 문정왕후는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할 겁니다. 그럼 문정왕후가 이제 자 수렴청정을 할 때 문정왕후의 동생이었었던 윤원영. 자, 이 윤원영이가 자 실권을 또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윤원영의 입장에서는 인종은 이미 죽었고 자 자기 조카가 이제 왕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님 세력을 뭐 해야 됩니까? 밀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네가 이쪽 세력을 밀어냅니다. 그러면 왕실 외척 간의 갈등이거든요. 정확히 보면. 그래서 외척 간의 갈등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윤원영 세력이 유님 세력을 자 이렇게 밀어내는 그 사화가 을사사화인데 선생님 이거는 외척 간의 갈등이라면서요. 이 당시에 유님 세력 쪽에 누가 달라붙어 있었던 거야? 사림들이 달라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척 간의 갈등 구조에서 사림들이 함께 여기에 달라붙어 있던 그들이 화를 입었었던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을사사화죠. 여러분 사화는요.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이렇게 4번에 걸쳐 사화가 벌어지는데 15세기 말에서 16세기에 걸쳐서 벌어졌다. 그러면 사화에서 단독 문제로 그나마 주어지는 거는 무오사화와 기묘사화인데 기묘사화 조광조의 업적을 한 번만 눈여겨보세요. 조광조의 업적.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시험 문제 어떻게 주어지냐면 사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사료로 줄 겁니다. 사화. 그리고 이제 정답은 자 사화 이게 이제 정답이야. 됐죠? 사화는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다? 훈구파와 자 살인파의 갈등이다. 자 누가 깨진 거다? 살인파가 깨진 거다. 그러면 지금 무오, 갑자, 기묘, 을사 봤죠? 요 사화 이후에 예를 들어서
훈구파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훈구파들이 정치에서 비리, 부정. 그래서 이들을 견제시키기 위해서 살인. A. 자, B, C, D, E, F, G. 자, 이렇게 A가 먼저 올라가서 여기는 훈구파를 디스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데스. 제자인 B가 감히 우리 스승님을 라고 이제 복수하러 올라갔다가 데스. 제자인 C가 감히 우리 스승님을 올라갔다가 데스. 자, 올라갔다가 데스. 뭡니까? 무호, 갑자, 기묘, 을사. 4번에 걸쳐서 누구들이 다 깨졌다고요? 살인들이 다 깨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살인들이 다 깨졌다. 훈구파가 다 이긴 거잖아요. 얘네들은 사화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도태되기 시작해. 늙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이 누굽니까? 살인들은 제자들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자가 있어요. 결국 쉽게 얘기하면 살인들은 사화에도 불구하고 자, 살인의 성장 기반. 끊임없는 제자들을 자, 양성을 합니다. 끊임없는 제자들을 양성했는데 그 제자를 양성할 때 자, 어떤 거에 교육기관을 통해서 바로 서원이라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 서원이라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살인들이 양성이 됩니다. 서원은요. 원래의 목적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의 목적은 유교의 어떤 성약의 어떤 선현들 그 선현들을 모셔놓고 제사 지내는 사당인데 단순하게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성약에 대한 학문도 함께 논의했었던 거죠. 그래서 서원이라는 걸 통해서 성장을 해요. 또 향약이라는 걸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 향약은 향촌의 자치 규약. 그러니까 향촌사회, 지방에서 사립 양반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향약이고 향촌사회에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큰 기반입니다. 서원과 향약이라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제자를 양성하고 성장을 했다. 근데 문제는 훈구파들은 자연 도태되기 시작했다. 그럼 정치에서 누구만 남는다? 얘들만 남는다. 사화에도 불구하고 누구들만 정치에 남았다? 여기에 있는 살인들만 정치에 남기 시작했다. 그 문제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공무원의 어떤 관직의 수는 한정돼 있어요. 공무원의 신의 직장이라 불려지는 자 공무원의 직장은 한정돼 있는데 누구나 공무원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쟁률이 이제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도 똑같이 자 관직의 수는 한정돼 있는데 살인들이 이곳저곳에서 너무나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인들끼리 쪼개지기 시작해요. 너 어디 출신이야? 나 저기 경상도, 나 충청도, 나 전라도. 자 이러면서 학연, 지연 이런 거에 의해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끼리? 살인들끼리.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바로 붕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붕당이라는 게 자 누구들의 분열이라고요? 살인들의 자 분열이다. 됐죠? 살인들의 분열. 그래서 이 붕당 정치 살인들의 분열인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살인의 자 분열이다. 이렇게 가시고 어느 왕 때부터 이제 분열되기 시작하냐면 선조라는 왕 때부터 자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분열되느냐? 자 동인이라는 붕당과 서인이라는 붕당. 시험 문제 안 물어봅니다. 자 여기에 자 이황 한 명, 자 여기 이이 이름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 동인이라는 아이들이 다시금 쪼개집니다. 어떻게 쪼개지냐면 북인과 남인으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북인과 남인으로 쪼개졌는데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자, 임진왜란이 터지는데 그 당시에 누가 권력을 잡고 있었냐면 남인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 근데 임진왜란 때 여러분들 우리는 깨지나요? 엄청나게 깨집니다. 초반에. 그럼 임진왜란 때 엄청나게 깨졌어요. 근데 결국은 임진왜란을 승리로 자 이끌게 되죠. 자, 임진왜란 갑니다. 초반에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그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 교재의 뒷부분에 가게 되면 38쪽에 나와 있습니다. 38쪽에서 임진왜란에 여러분들 자 뭘 보시냐면 결과의 값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의 값 발표하고요. 그럼 임진왜란 때 이거 승리한 전쟁인가요? 승리한 전쟁인가? 좀 애매하죠. 그죠? 교과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는 컸지만 승리하였다. 승리하였으나 피해는 컸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왜구가 이제 일본이 쳐들어와서 결국 자 그들이 빠져나갔잖아요. 우리를 먹지 못했잖아요. 물론 전쟁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승리한 전쟁이라고 일단 합시다. 그럼 승리의 원동력을 볼게요. 승리의 원동력을 가보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수군의 활약. 수군의 자 활약.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순신이죠? 이순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병의 활약. 두 번째, 자, 명나라의 지원. 이것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의병의 활약. 이 의병을 볼 건데요. 자, 이순신, 명나라의 도움, 자, 의병의 활약. 이 의병이라는, 자, 이들의 의병장들, 의병을 이끌어간 장들이 있을 것인데, 출신 성분을 보면, 자, 두 가지. 자, 여기 있는 전직 관리들.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승병들. 조선이란 나라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통치 방향이 어땠습니까? 억불숭유였었죠. 불교를 뭐 했습니까? 억압했죠. 불교를 억압했어요. 자, 보시면 15세기에는 그나마 불교의 명맥은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 통치 방향은 억불숭유이긴 하지만 15세기의 성향 자체가 어땠어요? 타 사상과 학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포용을 하죠. 그러니까 불교의 명맥은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는데 불교의 명맥은 유지가 되는데 16세기를 가게 되면 얘들은 온리 성리학을 강조했었던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불교의 명맥 자체도 완전하게 사라져 버려요. 산속으로 다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자체가 완전히 다 불법이 됐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들끼리 그냥 나름대로 그냥 쭉 명맥이 유지돼요. 그들끼리 불법이야. 그래서 산간불교가 돼버리죠. 산간불교. 그런데 임진왜란 때 자 여기 있는 의병들의 활약에서 예를 들어 유정이라든지 휴정이라든지 자 이러한 승병장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자 금강산, 묘향산 이런 곳에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국가 입장에서 이들도 국가에게 나름대로 기여를 하네. 불교에 대한 억압 정책이 점차 이제 완화되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권위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뭐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불교의 권위가 회복됐다. 그 다음에 전직관리, 얘들이 중요한데요. 이 전직관리 아이들 대부분이 뭐 출신이냐면 북인 출신들이랍니다. 자, 북인 출신의 얘네들이 남인으로 이렇게 자 동인에서 갈라진 거잖아요. 갈라질 때 임진왜란 바로 직전에 갈라진 거거든요. 임진왜란 바로 직전에 갈라져서 얘들은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얘들이 권력을 잡고 있죠. 근데 전쟁이 빵 터졌어요. 초반에 깨졌죠. 그럼 누구들이 정치 못한 겁니까? 남인들이 정치 못한 거죠. 그런데 승리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나왔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의병. 그러면 결국은 자 북인들의 활약 전쟁 끝나고 광해군이라는 왕이 자 이렇게 자 집권했을 때 자 북인과 자 남인과 서인 자 얘들 중에 바로 북인들이 권력을 잡은 겁니다. 이 북인들이 광해군과 함께 권력을 잡았는데 당시에 무슨 외교를 펼쳤냐면 중립외교라는 걸 펼친답니다. 중립외교는 뭔데요? 중립외교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고 요 때문에 명나라는 정치적으로 쇠퇴해집니다. 그럼 쇠퇴해지면서 이때 누가 성장하게 되냐면 바로 후금이라 불려지는 아이들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후금이란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자 구조를 보면 이 후금이란 아이들이 자 여진족, 만주족 애들인데 1616년에 건국이 되어서 끊임없이 명을 압박합니다. 자, 명을 끊임없이 압박을 하는데 이 명나라가 우리의 임진왜란을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압박을 받고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 조선한테 야, 좀 도와주면 안 돼? 라고 이제 헬프미를 외쳤는데 당시에 왕이었었던 광해군은 그리고 북인이라는 세력들은 아니 우리가 지금 전후 복구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 이거를 도와주는 임진왜란 이후에 전후복구 사업이 장기간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또다시 전쟁에 휘말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까?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광해군은 강홍립이라는 장군을 보낼 건데 이 강홍립이라는 장군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홍립아 알아서 판단해라. 투항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둘 싸움에서 우리가 도와주러 가서 결국 어떻게 돼요? 후금의 비위를 건드리지 말고 차라리 그냥 뭐 해버려라? 투항해버려라. 그럼 결국 우리한테 직접적인 자 피해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강홍립이 막 가서 후금과 싸우는 게 아니라 백기를 바로 들어버리죠. 그래서 이 외교를 우리는 자 뭐라고 한다? 중립 외교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구 안 도와준 거예요? 명나라 안 도와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 있던 이 서인들이 장난하십니까? 왜 명나라 안 도와줍니까? 명나라는 형님의 나라이고 임금의 나라이고 우리 임진왜란 때 도와줬었던 고마운 나라인데 그 은혜를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당신들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여기에 있는 중립외교를 디스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중립외교를 자 뭐 한다고요? 자 디스합니다. 디스하면서 누구를? 광해군.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북인. 이들을 정치에 밀어내죠.
자, 그래서 이제 누구를 갖다가 왕으로 앉히냐면 인조 반정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인조 반정이 벌어지면서 북인은 정치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고 남인, 서인, 자 이렇게 그럼 얘들이 이제 권력을 쥐었죠. 자, 그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배금 정책을 취했을 것이다? 친명 배금 정책. 무슨 말입니까? 인조 반정을 일으킨 명분이 뭡니까? 인조 반정을 일으킨 명분은 누구를 안 도와줬다? 자, 여기에 있는 명나라 안 도와줬다. 그럼 우리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다. 그래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계속 지키겠다. 친명. 자, 그리고 후금을 배척하는 배금 정책을 씁니다. 이것 때문에 자, 후금이 뭐야? 나하고 지금 싸우겠다는 거야? 한번 해볼까? 라고 쳐들었던 게 자, 무슨 호란? 네, 정묘호란이 벌어지죠. 1627년 정묘호란 친명 배금 정책이 원인이 되어서 쳐들어온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정묘호란에서 우리는 그들과 무슨 관계를 맺고 형제 관계를 맺고 자, 돌아갑니다. 형제 관계를 맺고 돌아갔는데 자, 여기에 있는 우리가 깨진 거예요. 자, 형제 관계가 체결됐습니다. 누가? 조선과 후금이. 근데 이 후금이란 나라가 나라 이름을 청이라고 바꿔요. 나라 이름을 청이라고 바꾼 다음에 황제라는 칭호를 씁니다. 원래 황제라는 칭호는 명나라만 써야 돼. 근데 감히 청나라가 황제의 칭호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야, 조선 대답해. 여기는 우리 청나라가 황제니 여기 명나라 따위가 황제니 대답해. 라고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기 명이 황제인데요. 라고 이제 해버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청나라가 우리한테 무슨 관계를 요구했는데 군신 관계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거절한 겁니다. 그래 쳐들어왔던 자 사건이 바로 병자호란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1636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병자호란 당시에 우리는 정묘호란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난을 떠났었냐면 강화도로 피난을 떠났었어요. 강화도. 그래서 병자호란 때도 강화도로 피난을 떠나라 했는데 여기는 후금이 그 길목을 먼저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도로 피난을 못 떠나고 어디로 간다? 남한산성으로 가죠. 남한산성으로 가서 60일만 버티자. 60일만 버티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당시에 그 청나라 군대가 여러분 이거는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후금이란 이름으로 쳐들어온 거고 이 후금이 이름을 뭐로 바꾼 상태에서 청이라고 바꾼 상태에서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이에요. 그러면 병자호란 때 이 청나라가 두 달치 딱 60일치 식량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겨울에 쳐들어왔어요. 겨울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을에 쳐들어오면 가을에 전쟁이 자 발생이 되면 들판에 아직 수확되지 않은 곡식을 약탈하면 되잖아요. 근데 겨울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들도 가지고 온 식량만큼만 자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첩보에 의하면 두 달치다. 60일만 버텨보자.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우리가 버티려고 했는데 자 문제는 이들이 공격을 한쪽 방향으로만 해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남한산성이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오늘날의 행정구역으로 보면은요. 송파, 하남, 성남, 광주 자 이런 식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게 남한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서 예를 들어 청나라 군대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 이쪽만 산성에서 막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얘네들이요. 규모가 워낙에 이제 대규모의 병사다 보니까 남한산성 전체를 그냥 에워싼 겁니다. 이렇게. 이 전체를 에워싸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안에서 고립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0일만 버티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식수가 부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하게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되면서. 그래서 이 고립작전에 결국 우리는 45일 만에 항복을 하러 내려오죠. 그래서 무슨 관계가 체결돼요? 자, 군신 관계가 체결됩니다. 어디에서? 삼전도에서. 됐죠?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 그 삼전도의 굴욕 이후에 자, 군신 관계 체결됐고 당시에 청나라는요. 소현세자, 복림대군 자, 이런 사람들을 자, 인질로 잡아갑니다. 소현세자.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죠. 그럼 이제 소현세자가 인질로 잡혀가서 청나라에서 생활을 하다가 8년 만에 이제 돌아와서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 여기 있는 인조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거죠. 인사를 드리는데 자, 뭐라고요? 아버지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 너도 고생했다. 그 청나라 오랑캐 띠띠끼들한테 많은 괴롭힘을 당했지.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 소현세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오랑캐들 아닙니다. 청나라는요 문화가 짱입니다. 실제요 그 당시에 청나라에는 서양인 선교사 아담샬이라든지 막 이런 서양인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청나라에 엄청난 서양 자연과학이 유입돼 있었거든요. 그걸 두 눈으로 본 겁니다. 누가? 소현세자가. 그러니까 이 청나라가 문화적으로 뒤처져 있지 않다는 걸 얘는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청나라는 오랑캐가 아닙니다. 걔들 야만족 아니에요. 문화 짱입니다. 막 이래버린 거예요. 그럼 인조의 입장에서는 많은 신하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자, 삼전도에서 그 개망신을 당하면서 군신관계를 체결했던 복수를 해야 되는 그 청나라가 짱이에요. 이러고 있잖아. 누가?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 인조 입장에서는 이제 자,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결국은 옆에 있던 벼루를 집어 던져. 벼루를 집어 던졌더니 자, 이 이제 소현세자가 벼루를 맞고 시름시름 앓다가 3일 만에 결국은 죽게 되죠. 그래서 뭐 독살됐다라는 썰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썰이고. 그러면 이제 이 소현세자가 죽은 다음에 둘째 아들이었었던 복림대군. 이 복림대군이 이제 소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면서 형이 죽어서 당신이 이제 왕이요. 이렇게 이제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형이 왜 죽었는데요? 물어봤더니 예, 청나라 짱이에요. 이러다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 복림대군은 오자마자 이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아버지 잘 지내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그래 너도 고생했다. 청나라 어떠냐? 이랬더니 청나라 띠떼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게 결국은 아버지의 원수를 제가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재롱을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인조의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왕을 하거라.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왕이 되죠. 효자죠. 자, 그래서 효종이 이제 이렇게 왕으로 올라왔는데 이 효종이 여러분들 몇째 아들이라는 거, 둘째 아들이라는 거를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든 효종이 왕이 됐습니다. 그럼 남인, 자, 서인, 자 이렇게 돼 있고 요 서인들이 여전히 이제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 효종 이때 자 아버지에 대한 자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복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를? 청나라를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무슨 운동이라는 거를 북벌운동이라는 거를 여기서 전개합니다. 그래서 서인들과 당시 이제 송시열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이제 주도하는데 서인들을 그리고 효종이 함께 성곽을 수리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자 조총부대 이런 걸 대규모로 몰래 이제 훈련을 해서 청을 치겠다라는 나름의 준비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실행에 못 옮겨요. 실행에 못 옮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청나라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급성장을 해버립니다. 청나라의 강성.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효종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결국은 북벌운동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걸 주도했던 서인들의 군사적 힘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서인들이 안 그래도 권력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북벌운동을 하면서 군사권까지 완전하게 장악을 해버렸던 거죠. 어쨌든 자 서인들의 권력이 더 커진다. 그러면 효종이 지금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현종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자 현종이 올라왔고 요 현종 때 자 남인 자 그 다음에 서인 자 뭐가 벌어지냐면 예속 논쟁이라는 게 벌어져요. 예속 논쟁. 여러분 요 단어 기억할게요. 뭘 기억하냐면 납속책 그리고 공명첩. 임진왜란의 어떤 그 파트에 보면 납속책, 공명첩 이런 단어가 보일 거예요. 그럼 납속이라는 건 뭐냐면 기부금을 받는 겁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이제 진행이 장기화될 때 국가 입장에서는 전쟁 비용이 필요한데 자 세금 자원 이거를 이제 걷는 거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부금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납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부금을 낸 사람한테 뭔가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공명첩이라는 걸 써줄 거예요. 그럼 공명첩이 뭐냐면 빌공짜, 공짜가 빌공짜입니다. 명은 이름 명자. 이름 쓰는 난이 비어져 있는 서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땡땡땡땡 명예 임명장. 이제 관리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당신을 어디에 자 명예 관리로 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 쓰는 날이 비어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받아와서 이름을 쓰면 돼요. 뭐라고요? 겸이라고 이름을 쓰면 돼요. 그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양반이 되는 겁니다. 와우. 그래서 임진왜란 때부터 납속책, 공명첩, 공명첩이 자 발급이 되기 시작했고 조선 후기에는 공명첩이 계속 발행이 됩니다. 국가 재정 수입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양반의 숫자가 많아지죠. 합법인가요? 합법입니다. 불법 아니에요? 국가가 발행한 거니까. 그러면 양반의 숫자가 많아지는데 그 양반의 숫자가 많아졌을 때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기존 양반들 그걸 우리가 구향이라고 합시다. 구향. 그럼 새로운 양반들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신향이라고 하면 됩니다. 신향. 그럼 새로운 양반, 자 얘들은 합법입니까? 합법이죠. 물론 불법적인 양반도 일부 있어요. 하지만 합법입니다. 그러면 구향들의 입장에서 이 신향들과 기분 나쁘죠. 쫀심이 상하는 겁니다. 아니 어제까지 농사 짓고 살던 녀석이 말이야. 돈 좀 있다고 그 여유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공명첩 발급받아가지고 양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구향의 입장에서는 너 양반 아니야? 그럼 얘 입장에서는 뭔 소리입니까? 국가가 인정해줬는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향들이 이 신향들과의 차별성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야 너 족보 있니? 이렇게 된 거죠. 얘는 족보가 없잖아요. 족보가.
우린 족보가 있어. 이거죠. 얘들이 어떻게 돼요? 족보를 이제 위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짜 족보. 조선 후기 때부터 그래서 가짜 위조된 족보들이 이제 성행을 하죠.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돼요? 야, 그거 가짜야. 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족보는 오리지널이야. 라는 거를 계속 과시하기 위해서는 족보를 계속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발달되냐면 보학이라는 게 발달됩니다. 보학은 뭐라고요? 족보를 연구하는 학문. 이를 우리가 보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학을 발달시켰다. 두 번째. 이들과의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서 얘들이요. 기본적으로 원래 농민이잖아요. 농민인데 좀 돈 좀 있는 애들이 양반이 된 거란 말이야. 자기들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한순간 이렇게 리셋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 그거에 대한 차별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의범절을 연구해요. 그 예의범절을 연구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예학입니다. 예학. 예학. 양반은 말이야. 비가 온다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천박하게 뛰거나 이러지 않아. 양반은 말이야. 밥 먹을 때 쩝쩝거리고 먹지 않아. 양반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 어떻게 돼? 책을 먼저 읽어. 뭐 이런 것들. 자신들의 어떤 예의범절을 자 정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따라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제사 지낼 때는 말이야. 자, 음식을 어떻게 배열해야 되고, 자, 음식을 배열할 때 개수는 몇 개를 배열해야 되고, 이딴 것들. 그러니까 제사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형식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런 예의범절을 막 따라하고 흉내내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제사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 허례의식이 더 심화된 거예요. 조선 후기에. 어쨌든, 그럼 예학이 발달됩니다. 예의범절. 그래서 그 예학 발달. 이것이 예속 논쟁으로 이어질 건데, 자, 예학 발달이 예속 논쟁. 이게 무슨 말인데요? 자, 여기에 1차 예송, 2차 예송. 예송이 두 번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속 논쟁이라는 게 현종 때 있었던 건데, 현종 때, 자, 누가 죽은 거예요? 효종이 죽어서 현종이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럼 효종이 죽었는데, 이 효종이 몇 대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복림되고. 그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예속 논쟁에서는 이 죽은 효종을 위해서 인조의 비 누구냐면 자이대비. 이 자이대비가 자 인조의 비 그러면 여기는 효종과의 관계에서 뭡니까? 엄마뻘이죠. 아들이죠. 그러면 이 자이대비가 죽은 효종을 위해서 인조의 비 왕비인 자이대비가 상복을 3년 입어야 되느냐 1년 입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벌어져요. 만약에 효종이 장남이었다면 당근 3년을 입으면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정통성이 없다. 플러스 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상복을 1년만 입어도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3년을 입어야 된다. 아니다. 1년만 입어야 된다. 라는 논쟁 끝에 결국 서인들이 이깁니다. 서인들이 1년을 주장했거든요. 자, 서인들은 이제 왕을 무시하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시할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남인들이 1차에서 졌어요. 근데 2차 예송. 2차 예송에서는 이번에 누가 죽었냐면 효종의 비가 죽었어요. 효종 비가 자 죽었을 때 자 여기 있는 자이대비. 그러면 며느리뻘이 되는 거죠. 시어머니.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죽은 며느리뻘을 되는 효종 비가 죽었을 때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12개월을 입어야 되느냐 9개월을 입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땐 저게 무슨 싸움거리가 되지?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싸움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예학이 발달돼 있고 뭐에 기반을 둔? 성리학에 기반을 둔 자 성리학에 기반을 둔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었고 이 성리학의 예의 질서를 더욱더 강화시켜 놓은 게 예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속 논쟁. 그럼 2차 예속 논쟁에서는 누가 승리하느냐? 남인들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남인들이 승리하면서 자 여기에 있는 숙종이 왕으로 올라왔고 자 서인들이 이렇게 자, 권력을 잡죠. 그래서 이 구조에서 남인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자 서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억울하죠. 인조반정에서부터 지금까지 권력을 놓친 적이 없었거든요. 권력을 이렇게 장기 집권하고 있었던 건데 자 권력을 여기서 뺏겼어요. 숙종 초반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서인들이 복수의 칼을 막 갈고 있습니다. 그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을 때 자 숙종이 무슨 논을 처음 제시하냐면 탕평론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탕평론이 뭐냐면 탕탕평평 자 붕당을 골고루 애들을 갖다 쓰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주장을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편당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한 번은 서인이 마음에 들어. 또 한 번은 남인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인 예쁘다. 그랬더니 얘들이 어떻게 돼요? 그래 왕이 내 편이다. 라고 이제 자신감을 가지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남인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해버려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숙종이 남인을 또
아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 남인들이 그래 권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면서 복수를 하는 거죠. 나중에 다시금 이렇게. 그래서 숙종 자체가 탕평론을 제시했지만 본인 스스로는 편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붕당에 치우쳐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붕당에 힘을 실어주고 또 한쪽 붕당에 힘을 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복수의 반복. 환국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자, 환국이라는 게 벌어졌다. 그러니까 환국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미치고 환장하겠네 라고 할 때 환장이 뭐냐면 환장이 장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장이 뒤집어지니까 배가 엄청나게 아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환국이라는 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의 급격한 교체로 인해서 자, 국가의 정치적 혼란, 그 정치적 혼란이 사회 전체에 걸친 혼란으로 이제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환국이 벌어지면서 나중에는 이들이 경신, 기사, 갑술, 환국 크게 3번 정도의 환국이 벌어지는데 그 환국 과정에서 서인 계열의 아이들만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정당이 하나만 남게 됩니다. 일당 전제화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일당 전제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자, 뭐 하게 되었다? 왕권이 자, 매우 자, 뭐해집니까? 취약해집니다. 자, 왕권이 매우 자, 취약해진다. 그랬을 때 자, 여기 있는 경조 자, 그리고 자, 이제 영조 자, 그다음에 정조 제가요, 그 한국사 시대 개관을 하면서 첫 번째 1강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영조와 정조의 업적은 수능에서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이들의 업적은 반드시 자,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요, 쌤이 그 무슨 책이죠? 탕평책인가요? 네, 탕평책.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쌤이 비교를 하고 자, 거기 이어서 이제 세도 정치, 자, 그다음에 흥선대원군의 자, 정권 집권, 자, 여기까지 이제 연결시켜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